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젠 국민의힘에서마저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이들의 지지세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거듭 강변하고 있죠.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냐는 적반하장식 논리로 장기 독재 의도를 입증해보라며 본질을 벗어나 논점을 흐트리고 있는데요. 일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헌재 심판정에 이어 형사법정까지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첫 소식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는 계엄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차 공판에서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배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으로 봐선 안 된다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유혈 사태도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첫 공판 때 들고 나온 메시지 계엄의 연장선상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 국가 긴급권이 재현된 게 이번 12.3 비상계엄이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적법한 계엄은 어떤 경우에도 총칼도 아니고 칼로 비유되어서도 안 된다. 극히 위험천만하고 경거망동한 짓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만 기능을 정지해서 내란이 되냐면서 내란으로 처벌하려면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는 게 증명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따지고 있는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되면 성립됩니다.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장악해야만 내란죄가 성립되는 게 아닌데도 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계몽됐다는 일부 지지층 결집의 장으로 법정을 이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온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의 말이 검찰 조사와 헌재 또 형사재판을 거치며 계속 달라진다고 주장하며 흠집을 내는 데 주력했지만 저희가 검찰 진술 내용을 확보해 살펴보니 그 진술은 한결같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나온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상부 지시를 국회 본청 안 인원을 끌어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하달했다며 공격했습니다. 검찰 진술과 헌재 증언, 형사재판 진술이 모두 다르다며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진술이 다른지 MBC는 조 단장의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 내용을 확보해 하나하나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의원 끌어내란 지시를 따져봤습니다. 조 단장은 검찰에 출석해 이진우 당시 사령관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해 일단 알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과 같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어제 형사재판에서도 조 단장은 이전 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적 명시적으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는지도 비교해봤습니다. 검찰 조사 땐 이진우 당시 사령관이 지역대장에게 국회 본청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아무도 출입을 못하도록 막으라는 조치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헌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이 이어집니다. 본청을 통제하라라고 지시를 하셨잖아요. 저희 두 개의 팀장들에게 우선 먼저 내린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통화한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단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계엄군 일선까지 착착 전달됐다는 사실만 더 뚜렷해진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군대 간 아들이 아프다고 출입증도 없이 군 병원에 그냥 밀고 들어간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부대 지휘관에게 수차례 직접 연락을 했고 아들은 퇴원 후 1인 생활관에 머물며 전담 조교를 배정받기도 했다는데요. 부대 관계자 역시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는데 어떤 아버지길래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저녁 9시 반쯤 국군 포천병원 앞에서 승용차를 탄 한 남성이 출입문을 열라며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군시설인 만큼 신분증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으라고 했지만 이 남성은 윗선이랑 다 얘기됐다며 근무자를 윽박질러 그냥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차량 들어갈 때 절차가 따로 있나요? 원래부터 이제 신고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신고가 안 되면은 그럴 수는 없어요. 이 남성은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의 비서관 김모 씨인데 아들이 생활관에서 갑자기 쓰러져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온 겁니다. 김 비서관 아들은 퇴원 후에도 이틀 동안 18명이 함께 쓰는 생활관이 아닌 1인 생활관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김 비서관 아들을 전담하라며 조교 1명을 따로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부대 관계자는 MBC에 1인 생활관을 사용한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폭력 사건을 일으켜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한 번도 없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아들이 입대하자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 나온 육군 협력관을 통해 아들이 예방접종 후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예 부대 지휘관인 대대장의 전화번호를 직접 받고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부모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중대장, 대대장 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나요? 어떤 권력 관계들이 군대로 들어와서 그것이 어떤 군대 지휘 문제나 개입될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김 비서관은 병원으로 찾아간 건 경황이 없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가면서 대회장님한테 출입 조치해달라고 했고 출입이 돼서 들어가니까 또 들어가게 해줬고. 또 상관에게 한 연락도 아들이 아프다고 해 부모로서 연락했을 뿐이라며 어떤 무리한 부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군도 응급 상황에 따른 환자 관리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지휘 조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국민의힘이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4명이 겨루는 2차 경선에 진출했는데요. 강성 발언을 쏟아냈던 나경원 후보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2대2 구도를 이루면서 후보들마다 복잡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8명의 후보 가운데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소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100% 여론조사로 치러진 1차 경선은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하게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까지 주자고 주장했던 나경원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4명의 후보 가운데 탄핵 찬성은 한동훈, 안철수 후보, 탄핵 반대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입니다. 찬탄과 반탄이 2대2 구도로 2차 경선이 치러지는 겁니다. 4명의 후보는 24일과 25일에 맞수 토론, 26일에는 사자 토론을 갖습니다. 그리고 27일, 28일 양일간 국민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를 벌여 후보를 2명으로 추립니다. 만약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최종 후보로 결정됩니다. 2차 경선은 당심 반영 비율이 높아 현재로서는 탄핵 반대 입장을 보인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서는 한동훈, 안철수 후보 같은 탄핵 찬성 입장인 후보자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습니다. 3강 2중 구도로 평가됐던 1차 경선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워낙 이제 이당 저당 다니시다 보니까 제가 이 당은 어쨌든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이념이 바로 국민들을 더 먹고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다. 후보로 이렇게 대선에 참여하실 분들이 아니라 이번 보궐선거 자체를
거부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나경원과 이철우 후보를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의 희비가 엇갈릴 걸로 보입니다. 또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탄핵 찬성 표심이 안철수 후보로 분산될 경우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구도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2차 경선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열리는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오늘 하루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로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했습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경우 전원 합의체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내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후 2시 첫 전원 합의 기일을 잡아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배당과 전원 합의체 회부, 첫 심리가 하루에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은 재판 회피 신청을 했고 인용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6.3 대선의 유력 주자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결론이 언제 나올지에 쏠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른바 633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기소 6개월 안에 1심 선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도 각각 석 달 안에 선고하라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사건의 대법원 선고 시한은 6월 26일. 하지만 1, 2심 선고까지 각각 26개월, 넉 달 반이나 걸린 걸 고려하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통상 전원 합의체는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보다 오래 걸린다며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만큼 결론 내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속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허위 발언 사건의 경우 대법원 2부가 9개월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전원 합의체로 넘겼는데 무죄 선고까지 불과 한 달이 걸렸습니다. 대장동 재판 출석 중 전원 합의체 회부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표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전에 확정 판결 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2심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어 상고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환입니다.